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1단원 역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힘과 운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5번째 차시로 탄성력과 장력 그리고 수직학력과 마찰력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힘은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강력과 양력은 매우 짧은 거리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원자핵 내부와 같은 미시 세계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 힘에 대해서는 레벨 3 이상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중력은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질량체끼리 작용하는 뉴턴의 만유 인력으로 이해하면 되죠. 물론 레벨 4에서는 현대 중력으로 다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자기력은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구체적인 작용 방식에 대해서는 전자기 단원에서 공부할 거고, 여기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자기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만 정리할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는 밀고 당기고 튕기고 받쳐주고 미끄러지다 멈추는 모든 현상들은 사실 전자기력 때문인데요. 이 힘을 자세히 구분해서 물체가 변형되었다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려는 탄성력, 팽팽한 줄에 걸리는 장력, 접촉한 면끼리 반발하는 수직항력, 물체의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마찰력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성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을 보면 모든 물질은 진료의 본성에 의한 원래의 상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형태가 변한다고 해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려는 성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탄성이라는 용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탄성에 대한 최초의 직관은 물질이 가진 본성적인 성질이었습니다. 근대과학의 아버지 갈릴레오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늘어난 줄이나 휘어진 막대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현상이 단순히 물질의 성질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물리적 효과임을 인식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의 저서인 새로운 두 과학의 둘째 날에 물체의 강도에 대해서 논증했죠. 여기서 등장한 것이 막대 파괴 논증입니다. 막대 파괴 논증은 길이가 다른 두 막대의 왼쪽 끝을 고정시키고 오른쪽 끝에 같은 무게의 추를 달았을 때 변형되는 정도와 파괴될 가능성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논증입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외부의 작용인 추의 무게도 같고 같은 물질로 된 막대이기 때문에 물질의 본성도 같지만 변형과 파괴 가능성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물체의 변형이 물체의 재질도 중요하지만 물체의 기하학적 형태에도 의존한다는 이야기고, 이 모든 물리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릴레오는 물체가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을 물체의 강도라 설명했고, 물체가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이유는 물체를 이루는 내부 구성 요소들의 결합과 기계적 상호작용 때문이라는 제법 현대적인 분석을 했었죠. 즉 갈릴레오는 물질의 강도인 탄성의 문제를 물질의 본성 문제에서 기하학과 역학의 문제로 전환시킨 겁니다. 갈릴레오의 논증을 처음으로 정량화한 사람은 바로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입니다. 훅은 실험을 통해서 물질이 변형된 양은 변형이 크지 않을 때 가해진 힘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레벨 1에서는 변형도 역시 1차원에서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물체의 변형을 1차원 양인 변형된 길이 x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작용하는 힘은 비례상수 k를 이용해서 kx로 쓸 수 있겠죠. 여기서 k는 갈릴레오가 말한 물체의 강도와 관계 있는 양인데요. 이 값이 클수록 같은 힘에 대해서 물체의 변형이 잘 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변형 관계식을 훅의 법칙이라 부르죠. 물론 완전한 훅의 법칙은 아니고 1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식입니다. 모든 물체는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외부 힘이 작용하면 항상 변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1차원 변형을 쉽게 관측할 수 있는 물체가 바로 용수철이기 때문에 힘에 의한 변형을 고려할 때는 용수철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례상수 K 역시 1차원 변형을 기술하는 상수라는 의미에서 용수철 상수라 부릅니다. 용수철 상수의 표준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되겠죠. 갈릴레오가 물체의 강도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했다면 훅은 물체의 변형을 역학적 법칙으로 완성시킨 셈이죠. 훅은 탄성의 관점에서 물체는 작은 입자들이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결합된 상태로 봤습니다. 이 결합의 원인은 현대의 양자역학까지 와야 이해할 수 있고, 당시에는 원자라는 개념 자체가 가설에 가까웠기 때문에 당시로선 상당히 혁신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훅은 작은 입자 사이에는 작은 용수철로 이어진 것과 같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체의 변형은 이것이 거시적으로 복원되려는 성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물체의 탄성에 대해서는 훅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정확한 건 더 높은 레벨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탄성력이라는 건 물체 스스로 복원되려는 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체에 작용해서 변형시키려는 힘 F랑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하죠. 따라서 탄성력을 표현할 때 축 하나를 잡아서 벡터 성분으로 표현하면 -kx라고 써야 하죠. 이제 탄성력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차원 물체를 이렇게 원자의 나열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의 오른쪽 끝을 힘 F로 당겨 볼게요. 그러면 물체의 강도가 무한하지 않는 이상 약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왼쪽에 있는 원자랑 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복원시키려는 탄성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물체가 외부 힘에 의해서 변형된 상태로 정지하기 위해서는 탄성력의 크기가 외부 힘의 크기랑 같아야겠죠.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내부 힘의 반작용은 오른쪽 원자가 왼쪽 원자를 F의 크기로 당기는 힘입니다. 결국 이 힘은 그 다음 원자로 전달되는데요. 이 힘은 다시 다음 원자의 변형을 만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체를 정지시키기 위한 내부 복원력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물체의 왼쪽 끝에 있는 원자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체의 반대편에서도 똑같은 힘으로 당겨져야 물체가 변형된 상태로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물체의 용수철 상수는 작용한 외부 힘의 총 변형된 길이를 나눈 값이 되죠.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힘의 크기 F는 물체를 변형된 상태로 정지시키기 위해서 물체의 양쪽에서 작용한 외부 힘의 크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물질을 이루는 모든 원자 하나하나에 복원력으로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탄성력의 특성은 물체 내부의 어떤 지점을 잡더라도 똑같은 크기의 힘이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죠. 바로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훅의 법칙을 뉴턴의 운동 법칙과 결합해보면 물체의 변형 메커니즘을 상당히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리학에서는 종종 줄이나 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의 양끝을 크기가 F인 힘으로 당겼을 때 실도 마찬가지로 힘의 크기 F에 실이 가진 용수철 상수 K를 나눈 만큼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힘이 작용하기만 하면 물체의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변형까지 고려하면서 운동을 다루는 건 상당히 복잡합니다. 물체를 다룰 때는 물체의 크기가 무시되는 경우에 변형도 같이 무시되지만 줄이나 실처럼 1차원 길이가 고려될 때는 변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실의 길이 변형을 무시하고 싶다면 용수철 상수가 극단적으로 큰 상황을 가정하면 되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상화된 탄성력은 변형되지 않는 줄에 걸린 텐션, 장력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물리학에서 실의 양끝에서 당긴 힘만큼 장력이 걸린다고 표현할 건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실의 변형을 무시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다룬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자기력의 또 다른 형태인 수직항력의 작용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분히 가까운 거리까지 오면 우리 눈에는 이게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접촉 지점을 확대해보면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기력에 의해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원자 수준에서 두 물체는 실제로 떠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두 물체를 더 접근시키려는 외부 힘이 작용한다면 원자가 더 이상 파고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물체는 압축 변형될 건데요. 이때 변형에 저항하는 탄성력이 작동하게 됩니다. 물론 이 힘은 모든 원자층에서 외부 힘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저항하고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는 접촉면의 수직한 방향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수직항력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직항력 역시 탄성력의 이상화된 힘인 거죠. 장력은 늘어나는 것이 무시된 탄성력이라면 수직항력은 압축이 무시된 탄성력입니다. 수직항력은 물체가 접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물체의 운동 경로를 제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물체가 접촉된 상태에서는 물체를 접근시키려는 외부 힘의 수직 성분과 정확히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벡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직항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건 레벨 2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직항력이 접촉면 방향으로 누르는 힘의 반발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물체가 접촉한 상태에서 미끄러지는 상황, 즉 두 물체가 접촉면의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상대 운동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물체는 완벽하게 매끄러울 수 없기 때문에 접촉면에는 울퉁불퉁한 요철이 존재하고 이 요철은 물체가 서로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아래쪽 물체에 대해서 위쪽 물체가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는 상황이라면 위쪽 물체의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이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접촉면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을 Kinetic Friction Force, 운동 마찰력이라 부르는데요. 운동 마찰력은 항상 두 물체의 상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체 사이의 요철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려면 접촉면에서의 상호작용이 중요할 텐데요. 이건 수직 항력의 세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수직 항력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만약에 수직 항력이 없다면 두 물체는 붙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찰력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수직 항력이 강하다면 접촉면이 강하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마찰력은 커지게 되는 거죠. 물론 수직 항력이 존재하려면 물체를 접촉면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도 필요할 거고요. 우리는 마찰력을 수직 항력으로 표현할 때 비례상수를 하나 도입할 수 있는데요. 운동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이 비례상수를 Kinetic Friction Coefficient, 운동 마찰 계수라 부릅니다. 운동 마찰 계수는 접촉면 사이에 요철의 정도에 관계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접촉면의 재질이나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죠. 마찰력은 수직 항력처럼 접촉면과 나란하게 작동하는 힘에 대해서 정지 상태를 유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물체를 옆으로 살짝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죠. 이때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면 접촉면과 나란한 방향의 항력도 작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수직 항력처럼 평행 항력이라고 쓸 수도 있었겠지만 접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마찰력으로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정지 상태의 마찰력, Static Friction Force, 정지 마찰력이라 부릅니다. 마찰력이긴 하지만 운동 마찰력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힘이죠. 오히려 수직 항력처럼 외부 힘 중에서 접촉면과 나란한 성분만큼 상쇄시키도록 작동하기 때문에 나란한 방향의 운동을 제한하는 힘인 거죠. 대신에 수직 항력은 물체의 강도가 무한하다면 무한대의 힘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지만 정지 마찰력은 그 최대값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의 힘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 부를 수 있겠죠. 즉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의 크기보다 커지면 물체는 더 이상 정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정지 마찰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작용하는 전자기력 때문입니다. 수직 항력은 접촉면 근처에 있는 원자의 전자기적 반발력에 기인한다고 했지만 사실 상호작용에는 원자 사이의 인력도 함께 존재하죠. 따라서 원자 사이에 미끄러지려는 외부 힘이 작용하면 여기에 대한 항력이 전자기적 인력과 접촉면의 요철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지 마찰력의 대략적인 작동 방식이죠. 그러면 이걸 버틸 수 있는 항력의 최대값은 접촉면 근처에 있는 원자의 상호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최대 정지 마찰력 역시 수직 항력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역시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최대 정지 마찰력을 결정하는 수직 항력에 대한 비례상수를 Static Friction Coefficient, 정지 마찰 계수라 부릅니다. 따라서 정지 마찰력은 접촉면의 나란한 성분의 외력과 똑같은 크기로 작동하지만 수직 항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을 수 없게 되죠. 수직 항력과 정지 마찰력은 운동 경로를 제한하는 힘이기 때문에 중력이나 탄성력처럼 위치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수직 항력이나 정지 마찰력은 다른 힘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물체가 정해진 운동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나중에 결정되는 힘인 거죠. 우리는 이런 힘을 Constraint Force, 구속력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개념은 레벨 1에서는 아직 잘 몰라도 됩니다. 대신에 이런 힘들은 역학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힘을 먼저 고려하고 나중에 생각해야 하는 힘이라는 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력도 구속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의 길이가 바뀌지 않게끔 운동 경로가 제한되는 힘이기 때문이죠. 예제에서 역학 문제를 풀 때 이 힘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시간에 이미 사용했던 수직항력의 적용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량이 각각 M1, M2인 두 물체를 수평면 위에 가만히 놓은 상황을 생각할게요. 수평면은 지표면과 평행한 면이고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G인 공간입니다.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두 물체의 자유물체도를 그릴 건데요. M1과 M2 사이에 수직 항력이 작용할 것 같지만 사실 이 힘을 먼저 정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힘을 먼저 찾고 운동을 제한하도록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력처럼 이미 결정된 힘을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이제 구속력 외에 다른 힘이 없다 싶으면 맨 위에 있는 물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M1과 M2 사이에 수직 항력이 작용해야 하고 그 크기는 정확히 M1 물체의 무게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항력이 없다면 물체를 정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힘을 먼저 확인해서 정지시킬 만큼만 작동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두 물체가 우주 공간에 있다면 이렇게 붙어 있어도 수직 항력은 작동하지 않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복잡한 운동도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M2 물체도 정지시키려면 수평면이 받쳐주는 수직 항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크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약간만 응용해 보겠습니다. 두 물체가 수평면과 나란한 바닥면을 가진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아래쪽으로 A의 크기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보다 작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물체도 엘리베이터와 함께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겠죠. 이제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앞에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력만 작용한다면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g가 되기 때문에 질량이 m1인 물체는 m2에 의해서 위쪽으로 수직 항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M2 물체 역시 엘리베이터 바닥으로부터 수직 항력을 받아야겠죠. 여기서 아래쪽 방향을 X축 양의 방향으로 두고 운동 방정식을 써보면 두 물체가 엘리베이터와 함께 운동하기 위한 수직 항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의 크기가 중력 가속도가 된다면 엘리베이터와 두 물체는 그냥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수직 항력은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작용 방식이 달라지는 힘입니다. 이번에는 두 물체를 실로 이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이 팽팽해지도록 M2 물체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실의 질량과 늘어나는 길이는 무시할게요. 그러면 실에는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장력이 작용하겠죠. 이걸 자유물체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방향을 X축 양의 방향으로 잡고 두 물체의 가속도 성분을 각각 A1, A2로 두면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장력은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아지도록 작동하기 때문에 물체의 가속도 성분과 장력의 크기를 각각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물체 사이에 실 대신에 용수철이 들어있다면 장력 대신에 탄성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실의 장력과의 차이점은 용수철은 늘어난다는 거죠. 용수철의 질량은 무시하고 용수철 상수를 K,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X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탄성력은 KX가 되죠. 그러면 각 물체의 가속도 성분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직접 계산하는 건 레벨 2 이상에서 할 겁니다. 여기서는 용수철이 진동하지 않는 상황만 생각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두 물체의 가속도가 똑같아져서 용수철이 실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연습을 위해서 수직항력, 장력, 탄성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표면과 평행한 천정에 질량이 M1인 물체를 실에 달고 그 밑에 질량이 M2인 물체가 M1에 붙을 수 있도록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을 압축시켜서 끼워 넣겠습니다.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G입니다. 어떤 상황이 나오든지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합니다. 장력과 수직항력은 나중에 결정하는 힘이고 먼저 각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표시해야겠죠. 그리고 용수철이 압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압축된 길이 X에 용수철 상수를 곱한 만큼의 힘이 질량이 M2인 물체를 위로 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힘이 M2의 중력보다 작으면 M2는 물체 M1에 붙을 수 없기 때문에 탄성력의 크기는 중력보다 같거나 커야 하죠. 이제 M2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M1과 수직항력이 탄성력과 중력의 차이만큼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M1 역시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중력과 수직항력의 차이만큼 장력이 작용해야겠죠. 이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장력과 수직항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탄성력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조건은 다름 아닌 수직항력의 크기가 양수가 되는 조건인데요. 만약에 탄성력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보다 작다면 수직항력이 음수가 되어야 정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두 물체가 떨어질 조건이 됩니다.
장력을 배우고 나면 고정도르래 문제가 항상 등장하죠. 고정도르래의 양쪽에 질량이 각각 M1, M2인 물체를 매달아 보겠습니다. 중력가속도의 크기는 G입니다. 이제 자유물체도를 물체에 바로 그려볼게요. 여기서 고정도르래와 실 사이에는 마찰이 없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도르래는 실의 이동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역할만 하게 되죠. 따라서 실의 장력은 T로 동일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도르래가 마찰력에 의해서 회전하는 경우는 레벨 3에서 다룰 겁니다. 이제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아래쪽 방향을 X축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각 물체의 가속도 성분을 A1, A2로 두면 각 물체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되죠. 장력은 실의 길이가 바뀌지 않도록 작동하기 때문에 길이가 바뀌지 않는다는 조건을 찾아야 하는데요. 두 물체의 위치 성분을 X1, X2로 두면 위치 성분의 합이 바뀌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한쪽 물체가 내려올 때 실의 길이가 안 바뀌려면 반드시 다른 물체가 그 길이만큼 올라가야 되죠. 이 말은 곧 두 물체의 속도 성분의 합이 0이 된다는 뜻이고 곧바로 가속도 성분의 합도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들을 연립하면 두 물체의 가속도 성분이 반대부호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운동을 만드는 장력의 크기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정 도르래의 오른쪽에는 물체를 달고 왼쪽에는 움직 도르래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물체의 질량은 스몰 m이고 도르래의 질량은 라지 m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과 도르래 사이의 마찰은 무시할 거기 때문에 도르래는 실의 이동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움직 도르래는 특별히 연직 방향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하는데요. 먼저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실 하나가 물체와 천장 사이에서 장력을 작용시키고 있죠. 물론 천정은 운동하지 않을 거니까 힘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잠깐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움직 도르래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실에 걸려서 운동하게 되는데요. 이건 움직 도르래를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장력이 양쪽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의 모든 위치에서 장력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여기서의 힘 크기 역시 장력 T가 되죠. 사실 고정 도르래에 작용하는 장력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치만 고정 도르래는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 도르래의 중력까지 전부 받침축의 수직 항력이 견뎌내고 있는 거죠. 이제 아래쪽 방향을 X축 양의 방향으로 잡고 두 물체의 가속도 성분을 각각 라지 A, 스몰 a로 놓고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운동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장력이 작용하는 조건을 찾아야 하는데요. 실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려면 왼쪽 물체가 올라가는 길이의 2배만큼 오른쪽 물체가 내려와야 합니다. 따라서 장력이 작용하는 조건은 이렇게 되죠. 가속도식에 적용하면 물체의 가속도는 움직 도르래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2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식들을 연립하면 물체와 도르래의 가속도 성분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운동하도록 만드는 장력의 크기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찰력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평면 위에 물체가 하나 있고 절벽 끝에 고정 도르래를 이용해서 다른 물체를 실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물체가 운동한다면 전체적으로는 2차원으로 분석해야 하는 운동인 것 같지만 두 물체 모두 각각 1차원 운동만 하기 때문에 레벨 1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고정 도르래는 실의 운동 방향만 바꾼 거기 때문에 그냥 일직선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실의 중간 지점을 고정 도르래로 돌렸을 뿐인 거죠. 두 물체의 질량을 각각 라지 M, 스몰 m으로 두고 중력을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중력만 있으면 오른쪽 물체는 괜찮은데 왼쪽 물체가 수평면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수평면이 받쳐주는 수직 항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물체를 잇는 실에 의해서 함께 운동하기 때문에 장력이 작용할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과 물체 사이의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장력의 크기는 양쪽이 같습니다. 여기서 왼쪽 물체가 오른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하면 물체와 수평면 사이에 운동 마찰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마찰력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정지할 수도 있겠죠. 일단 마찰력을 왼쪽 방향으로 그리려면 정지해 있거나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운동 마찰력은 오른쪽 방향이 되어야 하겠죠. 일단 정지 상황부터 볼게요. 두 물체가 모두 정지해 있다면 마찰력의 크기는 장력의 크기와 정확히 같아야 하죠.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이 마찰력은 물체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아야 합니다. 왼쪽 물체는 수직 방향으로도 정지하기 때문에 수직 항력의 크기는 왼쪽 물체의 무게와 같고 오른쪽 물체도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장력의 크기 역시 오른쪽 물체의 무게와 같습니다. 따라서 장력과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모두 mg가 되죠.
이것으로 구속력을 모두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등식으로부터 물체가 정지할 조건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매달린 물체의 질량이 수평면에서 버티고 있는 질량의 정지 마찰 계수를 곱한 값보다 작아야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매단 물체의 질량이 μm보다 커지게 되면 정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물론 물체가 운동한다 하더라도 수평 방향으로만 운동하기 때문에 수직 항력의 크기가 물체 무게와 같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이렇게 고정되죠. 나머지는 1차원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데요. 두 물체의 가속도 성분을 각각 라지 A, 스몰 a로 두면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력이 작용하는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요. 실의 길이가 바뀌지 않으려면 두 물체의 가속도 성분이 같아야 하죠. 이 식들을 연립하면 두 물체의 가속도 성분과 이렇게 운동하게 하는 장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주로 관찰되는 전자기력의 작동 방식을 공부했습니다. 먼저 물체가 외력을 받으면 변형되고 원자 사이의 전자기력 때문에 발생하는 복원력인 탄성력을 공부했습니다. 1차원에서 탄성력의 크기는 변형된 길이 x에 용수철 상수 k를 곱한 만큼 결정되었습니다. 탄성력의 방향은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성분으로 표시했을 때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그리고 탄성력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물체의 양끝을 당겼을 때 늘어나지 않는다는 극한에서 작용하는 힘이 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탄성력과는 다르게 장력은 늘어나는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운동 조건을 만족시키는 힘을 나중에 결정시킬 수 있는 구속력이었습니다. 이건 수직 항력도 마찬가지죠. 물체를 접촉면에서 밀었을 때 압축되지 않는다는 극한에서 작용하는 힘이 수직 항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직 항력 역시 압축되는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압축되지 않는다는 운동 조건을 만족시키는 힘을 나중에 결정시킬 수 있는 구속력인 거죠. 마지막으로 접촉면에서 상대 운동하려고 할 때 접촉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마찰력이라 불렀습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작동 메커니즘상 수직 항력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비례상수를 마찰 계수라 불렀죠.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면 항력처럼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이 있고 미끄러지는 상황이라면 운동 마찰력이 작용했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상황에서 자유물체도를 그리면서 이 힘들을 분석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물리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물리학을 공부하려는 모든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꼭 문제수가 많아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공식만 외운다든지 요령을 피우면 앞으로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